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살 부산 해운대에 사는 최순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가 될 텐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2살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 제게는 5살배기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준수. 그 아이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순대 튀기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청소하고 장을 봤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준수는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하고 밥 먹고 자랐어요. 학원은 못 보냈지만 공부는 스스로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꼭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하던 그 아이의 말을 믿고 버텼어요. 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 분식집 하나로 준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의료공학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순희 씨, 아들 잘 키웠네. 고생한 보람이 있어. 대학 졸업 후 준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준수가 월급 타면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거든요.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고 쉬어. 내가 벌어.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너는 내 돈 모아서 결혼 준비해.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수가 34살이 되던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였어요. 이름은 유진. 31살의 경영지원팀 대리였습니다.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면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이었지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새로 산 옷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유진 씨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좋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고 화장은 진했지만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샤넬이라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 씨는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의사래요. 준수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래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하루하루 살았지. 아니에요.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신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달까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렸어요. 먼저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보려고 해요. 서울? 부산에 집 알아보면 안 되니? 준수 오빠 회사가 서울 본사로 발령났어요. 그리고 제 회사도 서울이고요. 마음이 싱숭생숭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럼 전세? 아니요. 매매로 하려고요. 매매라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준수 혼자 힘으론 어렵겠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보탤 수 있어? 유진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저희 집에서 2억 정도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수 오빠 적금이랑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2억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가게 정리하면 좀 더 나오겠지만
2억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7천 정도밖에 못 보탤 것 같은데. 그때 유진 씨 얼굴이 살짝 굳더라고요. 준수가 얼른 말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대출 좀 더 받으면 돼요. 그래도 대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했어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제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하객도 300명이 넘게 왔어요. 유진 씨 쪽 하객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신부 대기실에 인사하러 갔을 때 유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정말 가족이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준수네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대출이 4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사 끝났어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알았다. 한 달쯤 지나서 서울에 올라갔어요. 설거지라도 해주고 반찬이라도 해주려고요. 하지만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 씨가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정리 중이에요? 네, 바빠서 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유진 씨가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 거예요. 냉정한 말투였어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반찬은 해놓고 갈게. 어머님, 저희 배달 음식 먹어요. 괜히 수고하지 마세요.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요? 신혼인데?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채소 하나 없었어요. 재료가 하나도 없네. 엄마가 마트 다녀올게.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유진 씨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결국 그날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수한테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전화했어요. 준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근데 유진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그래. 그럼 잠깐만. 유진이는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뚝 끊겼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당연히 준수네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추석 사흘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못 내려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니? 유진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 친정? 그럼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 번갈아 가면서 보내는 거야. 번갈아? 작년 설날도 유진 씨 친정에 갔는데요. 작년 설날도 유진이네 갔잖니. 그때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 엄마,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언제 보니?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의 추석은 혼자 보냈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겨우 위로받았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유진 씨 친정에 간다고 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년엔 꼭 갈게. 하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더 뜸해졌어요.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수야. 그래, 왜? 엄마, 유진이가 임신했어. 임신이요? 손주를 갖게 된다고요? 기쁜 마음에 소리쳤어요. 정말? 축하한다. 응, 고마워, 엄마.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유진이 챙겨줄게. 아니, 괜찮아. 유진이 친정 엄마가 챙겨주신대. 또 친정 어머니예요. 저는요? 저는 시어머니인데요. 그래도 엄마도 봐야지. 엄마, 유진이가 부담스러워해. 그냥 조용히 있고 싶대. 부담스럽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쯤? 그것도 준수한테만 물어봤습니다. 준수야, 유진이 입덧은 괜찮니? 응, 괜찮대. 건강검진은 잘 받고? 응. 대답이 짧았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미역을 삶아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가려는데 준수가 말렸어요. 엄마, 아직 오지 마. 유진이가 사람 많으면 힘들대. 사람이 많다고요? 저 하나인데요? 그래도 며느리 낳는데 가야지. 엄마, 제발. 나중에 산후조리원 가면 그때 와.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본 채로요. 일주일 후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준서. 사진으로만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내 손주. 하지만 안아볼 수는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 정도 보고 나왔습니다. 유진 씨 부모님이 계속 계셔서 제가 있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기 예쁘죠? 유진 씨 어머니가 준서를 안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요. 네, 예쁘네요. 우리 준서 눈이 유진이 닮았어요. 코는 준수 닮았고, 저는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안아볼 엄두도 못 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울었어요. 손주가 생겼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러웠어요. 내가 뭐지? 나는 할머니가 아닌가? 준서가 돌이 지났을 때쯤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복직했어. 그래. 애는 누가 봐? 친정 어머님이 봐주시기로 했어. 또 친정 어머니예요. 엄마는 안 돼? 엄마는 부산에 계시잖아. 친정 어머님은 서울이시니까 편하대. 편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준서를 딱 3번 봤어요. 명절에도 안 내려왔고, 제가 서울 올라가도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올래? 정말? 그럼 엄마가 반찬 해갈게. 아니, 그냥 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이상했어요. 준수가 먼저 오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볼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큰 가방에 김치며 반찬을 가득 담아서요. 문을 열자마자 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유진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유진 씨 뒤로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여자 셋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있니? 아, 제 친구들이에요. 오늘 집들이 겸 모임하기로 했거든요. 집들이요? 그럼 저한테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 저도 준비를 했을 텐데. 아, 그래. 엄마가 몰랐네. 그럼 엄마가 음식 준비 도와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시켜놨어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순의 집은 30평대인데 방이 2개였어요. 안방은 준순애가 쓰고 작은 방은 준서 방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어. 준수가 작은 방 한쪽에 이불을 깔아놨더라고요. 준서 아기 침대 옆에요. 응, 알았다. 짐을 풀고 나오려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 씨와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다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피자, 치킨, 초밥까지. 어머님 드시겠어요? 유진 씨가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괜찮아. 나는 김치라도 먹을게.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싸온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밥을 해 먹으려고 전기밥솥을 열었더니 밥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밥 좀 해 먹어도 될까? 어머님, 밥 없어요. 저희 배달 음식만 먹어서. 라면 드시겠어요? 라면이요? 손준의 집에 와서 라면을 먹으라고요? 아니, 괜찮아. 결국 김치만 몇 점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았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났어요. 제가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유진 씨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유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시어머님이세요. 원래 부산에 계시는데 오늘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방에 계실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는 투명인간인가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서가 올 때마다 일어나서 재웠습니다. 유진 씨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계속 놀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어요. 유진 씨 친구들이 다 갔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음식 그릇들이요. 내가 해놓고 가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 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설거지 좀 하려고. 아,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할게요. 또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이미 반은 했으니 끝까지 했습니다. 준수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엄마, 오늘 나 회사 가야 해. 그래. 주말인데도?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준수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갔습니다. 유진 씨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야, 할미 왔어. 준서가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예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애 배 안 고파요. 나중에 제가 분유 줄게요.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손주 분유도 제가 못 주게 하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준수야, 엄마 내려갈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가. 아니, 가게 일도 있고. 엄마 간다. 짐을 싸서 나왔어요. 유진 씨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손준의 집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도대체 뭐지? 정말 투명인간인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준수한테 전화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왜? 대출 이자가 좀 밀렸어. 300만 원만. 300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요. 알았어. 계좌 알려줘. 그날 바로 송금했습니다. 가게에서 한 달 벌어서 모은 돈이었어요. 엄마, 고마워. 곧 갚을게. 하지만 갚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또 돈 좀. 또? 얼마? 이번엔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이번엔 큰 돈이네요. 준수야, 왜 자꾸 돈이 필요하니? 엄마,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할 수 없이 또 송금했습니다. 이번엔 제 적금을 깼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모두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있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거실에 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수야, 너 어떡해? 엄마, 나 이제 안 되겠어. 준수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잘렸다고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팀이 없어졌어. 구조조정이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니? 모르겠어, 엄마. 이력서 넣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준수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기서요? 부산에서요? 유진이랑 준서는 같이 내려올 거야. 서울집 월세 놓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준순의 가족이 짐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제 집은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 엄마, 우리 안방 쓸게. 그래, 엄마는 거실에서 잘게. 방을 내줬어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유진 씨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응, 좁지.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했는데. 유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유진 씨는 방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준석 키우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설거지도 안 했어요. 빨래도 안 했어요. 유진아, 설거지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이 하세요. 저 해봐야 해요. 애를 본다고요? TV 보면서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가게 일 마치고 와서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준수야, 취직은 어떻게 되어가니? 엄마, 아직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요? 언제까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력서만 넣고 있었어요. 유진 씨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요. 제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다들 먹고 살았습니다. 준순의 대출 이자도 제가 보냈어요. 서울집 관리비도요. 어느 날 밤 가게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사람이 가득했어요. 유진 씨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 씨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거실에는 친구 셋이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 시간에 손님들이?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오랜만이요? 그럼 제 집에서 파티를 하는 건가요? 근데 여기 너무 좁은데. 제가 누워야 하는데.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갔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내 집에서요. 다음 날 아침 청소하는데 와인병이 5개나 나왔어요. 안주 쓰레기도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이거 치워야지. 어머님이 치우세요. 저 피곤해요. 피곤하다고요? 저는 밤 12시까지 부엌 구석에서 기다렸는데요. 그날 결정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다고.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집 매매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어느 집이세요? 제 집이요. 팔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요? 갑자기 왜요? 제 사정이 좀 있어서요.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제 집은 20년 전에 제 이름으로 산 거였어요. 당시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2억 5천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집이 잘 나갈 겁니다. 역세권이고 재개발 예정지라서요.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2억 8천에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날짜를 잡았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짐을 정리했어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남겼습니다. 준수도 유진 씨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새로 살 집도 알아봤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50.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드디어 잔금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 가서 돈을 받았어요. 2억 8천만 원.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어요. 준수가 이력서를 보고 있었고 유진 씨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응,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 팔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집 내가 팔았다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유진 씨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집을 팔았다고요? 응, 잔금까지 다 받았어. 준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는 어떡하라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갈 데가 없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내 돈으로 산 거고.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지금 힘든 거 알잖아. 유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대책도 없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나를 대책 없이 대했잖아. 투명인간 취급하고 방에만 처박아 놓고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았어. 준수가 당황한 표로 말했어요. 엄마, 그건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 힘들면 더 조심해야지.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파티나 하고 앉았어? 유진 씨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희는 그냥 뭐,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기는 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 이제 나간다. 오늘까지 짐 싸. 엄마. 준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애도 있잖아. 준서는 어떡하라고. 준서요? 그제야 손주 이야기를 하네요. 준서는 너희가 키워. 나는 할머니 노릇도 못했어. 너희가 시켜주지 않았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습니다.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재혼도 안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니?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왔어.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했고 서울 집에 놀러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
유진 씨가 변명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바빠서. 바빠서? 바쁘면 친정에는 어떻게 가? 유진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말하고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새 집으로 옮겨놨어요.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곳이요.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게를 정리했어요. 20년 넘게 했던 분식집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왜 가게 닫아요? 이제 좀 쉬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서예, 그림 그리기까지. 저는 댄스 스포츠를 선택했어요. 평생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처음이세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발도 꼬이고 박자도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함께 배우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순희 씨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같이 수업 듣는 정자 언니가 물었어요. 아들한테 실망해서요. 이제는 제 인생 살려고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며느리 눈치 보다가 여기 왔어요.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수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왜? 엄마,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돈 좀 빌려줘. 또 돈이요? 없어. 엄마, 집 한 돈 있잖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너 줄 돈 아니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당장 집세도 못 내겠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일을 구하든지.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왜 엄마한테 손 벌리니? 엄마, 나는 평생 너 키우느라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쉴 차례야.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돈 달라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유진 씨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저 유진이 어머니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다시 같이 살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사모님, 그래도 손자도 있는데. 손자는 유진 씨가 키우면 되죠. 저한테 할머니 노릇 시켜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손자 타령하지 마세요. 유진 씨 어머니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복지관에 가서 춤도 배우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순희 씨, 요즘 얼굴이 정말 환해졌어요. 정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평생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댄스 스포츠 발표회였습니다. 순이 어머님도 나가실 거죠?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가요? 아직 실력이 괜찮아요. 다들 즐기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파트너는 복지관에서 같이 배우는 박철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순희 씨, 긴장하지 말아요. 우리 즐겁게 해봅시다. 공연 당일 무대에 섰어요. 음악이 흐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 걱정도 아무 눈치도 없이 그냥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았어요. 관객석에서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공연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마포구에 사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드님이 준수 씨 맞으세요? 준수요? 무슨 일일까요? 네, 맞는데요. 그게 제가 준수 씨네 집을 샀거든요. 아, 준수네가 서울 집을 팔았나 보네요. 그래서요? 준수 씨가 자꾸 찾아와요. 술 취해서요. 술을 마시고 찾아간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냈는데 자꾸 오니까 좀 곤란해서요.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수가 그렇게 힘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혹시 어머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는 그렇고 고민했어요.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제가 도와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준수는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정 힘드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준수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제 손잡고 다니던 모습,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돌아가면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준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제발 도와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자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한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돌아가면 안 돼. 내 아들은 이제 배워야 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평생 짊어지고 살 수는 없어.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언니 말이 맞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아들이 책임질 차례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나 취직됐어.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다닐만해. 유진이도 파트타임 구했고. 우리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준수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 동호회 회장을 맡았어요. 친구들과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춤을 춥니다. 여행도 자주 다녀요. 이번 달에는 친구들과 베트남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생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에요. 가끔 준수 생각이 납니다. 손주 준서도 보고 싶고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아요. 제가 연락하면 또 의지하려고 할 테니까요. 준수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어제 복지관에서 새로 온 분이 물어봤어요. 순희 선생님은 가족 없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각자 사는 게 편해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함께 살 필요는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제 대답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박철수 선생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할 겁니다. 친구로서요. 순희 씨, 오늘 뭐 입고 올 거예요? 글쎄요. 새로 산 원피스 입을까 해요. 좋아요. 그럼 7시에 복지관 앞에서 만나요. 거울을 봅니다. 76살의 제 얼굴이 보여요. 주름이 깊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참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네. 새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합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향수도 뿌려요. 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76살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76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희생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저는 76살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